테니 잠 깼지? 맞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커피인 제약인의 커피를 한번 먹어보는 거야. 자, 볼게. 아름답게 눈이 부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무화의 그림은 장식이 화려하고 많고 눈부시고 찬란하고 하여튼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색감도 뛰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쯤에서 다시 벨 에포크라는 단어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드라마 청춘시대를 보신 분이 있다면 익숙할 텐데요. 저도 살짝만 봤어요. 풍요롭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다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룰루랄라 치마 입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한가롭게 풀뚝 끼고 한가롭게 도시를 걸어 다니고 경제도 괜찮고 요럴 때란 말이야. 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정확하게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벨 에포크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문화예술은 지금 그때가 최고조였는데 그때 누구냐면 폴 세잔, 폴 고갱, 빈센트 반 고흐, 그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가인 로댕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들도 이때 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과학기술도 되게 뛰어났죠. 천문, 물리, 화학 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계를 사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때 당시 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최초의 영화도 이때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 파리에는 지하철까지 생길 정도였거든. 사람들은 이 기술의 발전에 취해서 걱정 없이 야 이제 이런 게 유토피아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을 계속 만끽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벨 에포크 시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벨 에포크 시기는 굉장히 짧았다. 기술의 발전은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살상 무기들을 만드는데도 동시에 발전했기 때문에 전쟁도 같이 초래할 수밖에 없었거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모두가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미의 추구도 최고조로 달했었는데 아름다움이 최고였던 시기만큼 무화의 그림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죠. 자, 다음 페이지에 소개되는 그림은 지스몽다와 더불어 지스몽다 아까 뭐였어? 사라 베르나르가 포스터를 빨리 그려와 해서 매니저에게 시켰는데 길게 2m짜리 긴 그게 지스몽다였지, 그치? 그 지스몽다와 함께 무화의 대표적으로도 꼽히는 황도 12궁이야. 황도 12궁 하면 어떤 게 떠오를 것 같아? 거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지금도 다양한 아이템에 활용되는 인기 작품이죠. 타로 카드 같은 데 이런 게 다 있을 법한 그런 그림. 그런데 오늘날 무화의 그림이 새겨진 물건을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그림의 원래 용도를 잘 몰라요. 자, 이 그림은 무화의 이것도 예상 문제야. 상업작품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상업작품이라 돈을 벌기 위한 그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상업작품이 아니라 만약에 선택지에서는 무화의 순수예술작품이다 그러면 틀려요. 상업작품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순수예술작품은 말 그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거든. 순수예술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한. 근데 그는 어떤 의뢰를 받고 이걸 그렸을까요? 타로 카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달력입니다. 캘린더, 달력. 그림 원속을 따라 12개의 별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두 개의 원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해바라기와 달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의미하는 해바라기와 달을 뜻하는 양귀비가 있고요. 태양이 뜨고 달이 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한
한 달이 또 쌓이고 쌓이면 1년, 쌓인 시간은 우리의 라이프, 인생이 되지. 한마디로 이 그림은 즉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요 예쁜 요 여성, 이게 바로 누구야? 사라 베르나르라는 거지. 무화가 이 시기에 그린 작품 중에서 더 보기 전에 한 가지 용어를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 아르누보라는 건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르누보. 아르누보 건물도 많아. 그 건물 이름 자체가 아르누보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 화장품 이름도 아르누보 화장품이 있었어요. 이 아르누보인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겁니다. 영어로는 뉴 아트, 즉 새로운 예술이란 뜻이죠. 기술이 발전해서 사진이 만들어졌는데 사진에 등장하자 예술가들은 이제 어디로? 자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진이 등장하자 자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거는 뭐냐? 자, 원래 그 전에는 유행했던 게 뭐야? 화가들이 주로 많이 그렸던 게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사진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담고 싶어 하거나 누군가의 얼굴을 담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착착 찍으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오로지 뭐에밖에 의존할 수 없었어. 그림에밖에 의존할 수 없었지. 근데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사진만 한 게 없거든. 사진은 정말 퍼펙트하게 대상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재현해내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얼굴은 사진이 대신해 주니까 자연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발견한 새로운 예술이 당시에 아르누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예술의 원천은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예술. 그게 바로 아르누보였다. 자, 아르누보라는 그 영역,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던 작가들의 작품에는 곡선, 여성, 꽃. 왠 줄 알아? 곡선, 기계, 그 다음에 인공 이런 것들은 주로 직선이지, 그치?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아름다움, 내추럴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모두 곡선이었고 여성들, 아름다움, 꽃, 자연 이런 게 필수 요소야. 그들은 인공적인 직선을 지향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이거 예상 문제. 지향은 안 하려고 그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그렸고 자연의 산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 그 꽃. 그때 당시 아르누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 자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꽃이다. 그래서 꽃을 그렇게 그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주요 소재로 삼았어요. 특히 무화의 아르누보에는 무화만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즐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였단 말이야. 부자들만 예술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술을 못 누린다. 그거 아니야.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무화가 그림에 대해 갖고 있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지. 자, 그래서 포스터를 그려 길거리 자체를 전시장으로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쉽게 예술에 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탄생한 무화의 아르누보, 그 아르누보 많은 작품들 중에 최대의 걸작이 바로 사계다. 사계가 뭘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계면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 작품 또한 무화에게 누군가 의뢰를 했고 무화는 그 의뢰를 받아서 그린 장식 패널인데요. 판넬인데 무화가 그린 계절을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자고. 자,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먼저 봄을 보자고. 주변을 봐요. 주변에는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죠. 배경은 사계절 중 유일하게 성장과 재생을 의미하는 초록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강력하게 이 무화의 사계는 시험에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얼마나 좋아?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얘를 리을로 한 다음에 다음 중 기역에서 리을까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잘 봐. 지금 이 수업이 녹화되고 있어. 자, 예상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역에 대한 설명, 니은에 대한 설명, 디귿에 대한 설명, 리을에 대한 설명, 기역에서 리을까지는 모두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 거야. 그 중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겠죠. 이건 100% 나올 거야. 꼭 봐도. 자, 그래서 봄은 성장과 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초록색이 있다는 거야. 여성의 손에는 리라라는 악기가 들려 있고 주변에는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화에게 있어서의 봄은 모든 것이 피어나고 탄생하는 계절이죠. 새롭게 태어난 벌스. 그래서 새들이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여름은 간단하죠. 뜨겁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쪼이는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있는 여성의 머리에는 타오르듯 붉은 꽃으로 만든 화관, 꽃으로 만든 머리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드러낸 의상은 계절을 세심하게 표현한 것이죠. 아유 더워 하는 거예요. 아유 더워. 화관, 뜨거운 태양, 장렬한 햇빛을 받고 있는 더위 이런 거죠. 자, 그림은 뿅 했지만 가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가을. 생각지도 못했던 디테일을 우리가 무화의 그림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가을의 이미지는 어떤 거야? 일단은 추수, 수확,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뭐 이런 건데, 그런 그림 속에서도 이에 걸맞게 포도를 따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곡식이 과일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따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떤 현상? 전체적으로 몸이 다 어때? 다 부서지고 잔 근육이 드러나겠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을에 그려진 여성만 근육질이에요. 어깨도 쫙 벌어져 있고 팔 안에 삼두근과 이두근도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그래서 갑자기 세 번째 그림 가을은 여성의 모습이 헬창의 모습이죠. 이해됐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가을은 풍요로움 수확인데 그 수확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하는 이두근, 삼두근이 불끈불끈 솟아있는 노동했던 흔적의 여성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그림은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림 자체가 겨울이다. 이걸 본 사람들은 특히 겨울에 무화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어떤 성격인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는 섬세하면서도 무척 착한 사람이었고 또 앞서서 무화는 성실했죠. 그러니까 무슨 보통 예술가들처럼 괴팍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포스터를 통해서 그 작품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은 후에는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화는 상업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돈 욕심이 그에 비해 많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돈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고 그 무화가 번 돈을 받아 생활한 그 생활한 작가들 중에는 오늘날 그보다도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갱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둘은 한동안 같이 살기도 했을 정도로 베프 관계였어요. 그만큼 무화는 가진 것을 베푸는 데에서는 아낌이 없었다. 겨울에서 무화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그림 중앙에 있는 새들입니다. 시리즈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봄에 그린 새들과 같은 친구들인데 관찰하면 봄보다 겨울의 살이 더 통통합니다. 저의 공수준으로 거의 공수준으로 동글동글하고 또 여성은 손에 든 새들에게 입김을 호호 불어주고 있고 추울까봐 따뜻한 손으로 온몸을 녹여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자체가 무화의 성격 그 자체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강력하게 시험에 나온다고 봐. 무화에서 이게 영순이라고 보는데 봄은 어때? 수학이란다. 봄은 많은 만물의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어떤 그 성장이지. 탄생과 성장. 그 탄생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깔 초록색.
여름은 어때? 뜨거운 태양 아래 여성이 붉은 꽃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고 장렬하는 태양, 너무 더워서 여자가 어깨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맞지? 가을은 어때? 풍요로운 계절이긴 한데 우리는 수학만 생각하는데 무한은 이 가을에 그려져 가을이라는 테마로 그려져 있는 이 여자로부터 뭐를 뽑아냈냐면 그 수학을 위해 노동하는 여성의 근육, 딱 벌어진 어깨, 건강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고 겨울은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게 아니라 겨울이면 겨울일수록 더욱더 약한 것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어떤 자애롭고 자비로운 모습 그런 모습의 여성인데 그래서 봄에 있는 새들과 겨울에 있는 새들을 비교했을 때 같은 새들인데도 통통하게 더 살이 쪄 있는 것은 겨울에 있는 거다. 왜? 잘 보살펴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진 이 여성의 어떤 성격이 곧 누구의 성격과 똑같다라는 거야. 무화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성격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무화의 성격을 오히려 거꾸로 추론해냈다. 이 글쓴이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화를 광고 포스터계의 거장으로 소개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잖아. 그럼 사실 당시에도 광고 포스터만 제작했던 것은 아니야. 광고계의 유명세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나름대로 무화의 명작도 있는데 바로 이제부터 소개할 작품이 무화의 숨은 대표작입니다. 무화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원의 성당을 장식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 성당에 자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한동안 이 작업에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다 불어넣었는데 그토록 열정을 담아서 만들어내서 성공한 작품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실은 백합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백합의 성모 마리아는 짠 이런 그림이죠. 정말 아름답죠. 지금 이 화면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찾은 것 중에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게. 아까 지스몽다도 예쁜데 얘도 되게 예뻐요. 오른쪽에 선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광채가 흘러나오고요. 그 주변은 이 백합으로 가득하죠. 마리아가 입은 옷의 일부는 앉아있는 소녀의 몸을 감싸는 듯한데 성모 마리아와 지상의 소녀는 선명한 색채로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거야. 무화에게 장식을 의뢰한 수도원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계획은 끝! 더불어 이 작품 또한 미완성! 그래서 현재로선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작품이 만약에 성당에 걸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을지 지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도원장의 죽음, 맞지? 자, 무화는 이런 작업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성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조금씩 품었고 과연 그 방법이 뭘까 고민에도 빠집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아무리 바빠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무화는 계속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개척해 나가죠. 그래서 계속 작업을 의뢰를 받아. 그래서 창작 활동을 쭉 지속하는 거야. 어느새 무화는 파리에서 가장 성공한 상업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신은 체코 출신이긴 하지만 파리에서 성공해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적인 화가가 된다는 얘기야. 자, 민족을 위한 예술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소제목이 민족을 위한 예술에 눈뜨다. 계속해서 무화는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이 알폰스 무화는 이제 나이 들어 50대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상업적인 작품으로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는 평도 들어요. 그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만국 박람회가 뭔지 아니? 엑스포야. 엑스포. 그러니까 엑스포를 딱 개최하면 어때?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오죠, 그렇지? 왜일까? 엑스포의 시작은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가 세계를 서로를 알아가는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날짜를 잡고 어디에 모여서
자기네들 걸 자랑하고 팔 수 있으면 팔고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래서 정보 공유 거래 장터를 얘기했던 거야.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에 편입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 시장의 장식, 포스터 디자인 등을 담당하며 다시 한번 엄청난 명성을 입증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고 이게 아마 거의 최고 훈장일걸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은 아무나 거의 대통령급이나 받는 정도의 되게 높은 훈장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제로부터 특별 훈장도 수여받아요. 부도 명성도 다 이뤘지만 무아는 가슴 어딘가 한켠 허전하고 착잡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피지배국인 체코에서 태어난 자신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의 예술가로서 또 다른 속국의 전시관을 치장하는 일이 마냥 무아의 양심상 유쾌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표출된 적은 없었으나 무아가 태어난 시기는 체코의 민족 부흥 운동이 절정에 달한 때였기에 그의 체코인으로서의 DNA는 아무래도 파리가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시 체코로. 그래서 아무래도 조국을 향한 애정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잖아. 그치? 체코 또는 슬로바키아. 자, 슬라브인. 그래서 자신에 속해 있는 슬라브 민족이야. 그래서 슬라브 계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모든 작업을 스톱! 그리고 한동안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죠. 그리고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난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나의 DNA는 무엇이고 나는 어느 민족인가? 라고 하면서 답을 찾아내죠. 나는 내 재능을 이제부턴 올바르게 쓸 거야. 여지껏 올바르게 써왔나? 신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단 한 번도 나의 민족 슬라브인들에게 제대로 쓰지 못했으니 하면서 반성을 하는 거야. 결국에 무아는 이제 상업예술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부터는 이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낳게 한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 세운 계획 중 하나가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슬라브 서사시라는 연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이지,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초대형 규모여서 무아가 갖고 있던 돈으로만은 안 되는 거야. 후원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는 당시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여있던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친슬라브파인 기업가 찰스 크레인을 만난 무아는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을 약속도 받았고요. 다시 고국인 체코로 돌아오죠. 그는 우선 연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연구한다는 거야. 자기 나라 역사, 자기 나라 사람, 그 민족성과 관련한 공부에 집중한다는 거야. 역사 서적을 탐독하고 슬라브 역사학자들을 만나가면서 나는 슬라브인이다. 나는 슬라브인의 DNA를 갖고 있다라는 자기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갑니다. 50이 넘어서. 또 자신의 민족이 살았던 모든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역사적인 장소를 사진으로 찰칵찰칵 기록하면서 찍어가면서 이제 기록도 하고요. 무아는 이 모든 작업을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무아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 붓을 들게 되죠. 자, 옆에 있는 작품은 슬라브 서사시의 대표작이죠. 현재 체코 땅에 최초로 정착한 켈트인들의 이야기인 슬라브 민족의 원 고향에서 시작해서 슬라브 찬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50대였던 무아는 어느새 70대 노인이 된 거야. 20년 동안. 이 작품을 완성한 무아는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한 국가와 국민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나의 고향은 어디고 나의 뿌리는 무엇이냐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유기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인 예술가가 되는 거죠.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은 작품은 가로가 4.8
가장 큰 작품은 8m. 20개의 작품들을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만 120m. 원래는 전부 8m 사이즈로 제작하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캔버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후반부 작품들은 어쩔 수 없이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슬라브 민족에 대해 서사시는 결국에 무화는 완성했다는 얘기야. 자, 슬라브 민족들은 무화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항상 지배당하고 짓밟혀 오기만 했는데 이 작품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슬라브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알아? 라는 프라이드를 느꼈고 슬라브 서사시가 체코 국보가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브 서사시는 현재 체코 국가의 국보가 된 거예요. 국가 보물이 된 거야. 특히 연작의 마지막 20번째 그림은 슬라브여 영원하라고 외치는 장면을 담은 것인데 파리의 슈퍼스타였던 무화는 이 연작을 가지고 슬라브 민족의 영웅으로 또 거듭났죠. 상업적 예술로서 성공하고 사업가로서 성공했던 이 무화는 결국에 민족의 영웅으로까지 간 거죠. 이렇게 민족을 위한 그림을 그리던 무화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33년 나치 독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체코도 나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알다시피 히틀러의 원래 꿈은 화가였거든요. 그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수많은 예술가들을 학살할 원인도 이 때문이야. 나치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짓밟을 민족의 민족성을 다 망가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살을 했던 거야. 유대인 학살. 슬라브 민족의 민족성을 되살리려는 무화의 작품이 히틀러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던 거죠. 하지만 나치가 불태우려던 무화의 작품을 그의 자녀들이 무사히 지켜내죠. 아버지의 역작인이 미리 숨겨놨던 거야. 그러자 나치는 무화를 납치해 고문해요. 당시 무화의 나이가 79세. 폐렴까지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화는 간신히 목숨을 유지한 채 풀려나지만 고문의 후유증 그리고 폐렴의 악화로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계속된 악행으로 무화의 가족들은 그의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죠. 어떤 느낌이 들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독립운동가적인 삶이잖아. 그렇지? 무화가 가족들만 모여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무화의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무화가 가는 이 마지막 길을 배웅하겠다며 무려 10만 명의 슬라브인의 장례식장에 모인 거야. 사람들은 알폰스 무화는 죽어서도 프라하의 별이 되었다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술가를 추모합니다. 민족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인생의 후반을 모두 다 바친 무화는 결국 자신이 그렸던 위인들처럼 본인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한 화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무화가 자기 인생 전체를 알지 못하고 파리에서 활동했던 시기만 안다면 그를 단순히 성공한 상업작가로만 기억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무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을 모두 사랑한 작가가 되었던 거고요. 이 상업예술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거리에서 그 예술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끔 향유할 수 있게끔 한 거고 순수 예술을 통해서 억눌렸던 그 슬라브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표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 민족의 자긍심을 표출할 수 있었던 자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영웅이자 훌륭한 예술가였던 거죠. 무화가 별이 된 지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그를 언급할 때 여전히 그를 수식하는 말은 거장이라는 말. 거장. 거장이란 게 뭐야? 어마어마한 능력의 장인, 큰 거인이라는 뜻이죠. 자,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디선가 무화의 그림을 만나게 된다면 이쁘고 화려한 그림만 그렸던 무화가 아닌 언제나
민족과 인류를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알폰스 무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어때? 괜찮아? 이거 혼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혼자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재밌어요. 이제 클림트랑 그 다음에 누구냐? 아이고 자꾸 까먹는다. 콜비츠, 콜비츠, 파나가. 그래서 이 두 사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이 많은 대신에 내용이 쉬웠잖아. 진짜 우리나라 요즘에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이슈가 되게 뜨거운데, 선생님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홍범도 장군은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안 되나 싶어서 막 매일매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선생님은 누가 읽으라고 시키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사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역사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거 옛날 사람들이 쓴 세로로 된 거 이렇게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맨날 봤어. 말이 어려우면 사전 찾아가면서 읽고 한자를 모르면 옥편 찾아가면서 읽었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걸 해석도 해주는데 근데 그 독립운동 중에서도 아우네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런 거 말고 우리 영화 봉오동 전투처럼 이렇게 총 들고 싸우고 무장 투쟁했던 그 무장 독립 운동의 어떤 그런 세력들의 멋진 모습들을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도 관심이 있었냐면 고구려. 고구려가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거 독립운동. 근데 무장투쟁 독립운동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간디가 비폭력주의로 지배국에 대한 저항을 했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우리나라도 비폭력 평화주의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난 그런 거 말고 군 조직을 갖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었기에 외국에서 게릴라 그다음에 파르티잔의 형식을 갖춰서 싸운 나 이런 걸 되게 관심 있었거든요. 봉오동전투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물론 영화 자체는 재미가 없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다는 것 때문에 극장에서도 보고 넷플릭스로도 보고 몇 번씩 봤는데 짠하지 않니? 진짜 가슴이 뭉클한데 홍범도, 김자진 이런 사람들 되게 뛰어나잖아. 오늘 배웠던 이 알폰스 무하는 총 대신 칼 대신 그 나치의 핍박과 나치의 어떤 그런 감시와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예술로서 이렇게 해냈던 무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 무하의 인생은 처음에 27살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잖아. 그리고 또 27살 파리에 왔으나 3년 동안은 또 고생만 했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30살이야. 30살이고 70대에 죽었어요. 그러면 절반은 상업예술가로서 성공하고 절반 좀 안 되게는 이제 민족을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의 슬라브 대서사시를 그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세 개로 쪼개면 파리로 오기 전 그리고 파리로 와서 좀 고생하다가 성공한 거. 성공한 것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라 베르나르.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하다가 상업적 예술을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찜찜한 마음에 그래 나는 슬라브인의 DNA를 갖고 있지. 그리고 우리 슬라브인들은 오랫동안 핍박받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당했지. 더더군다나 나치가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들지. 안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총이야, 칼이야, 뭐야, 노래야, 아니야, 그림이야 해서 그림으로 그렸던 측면에서 예상 문제는 무하의 삶을 2단계 또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쪼개놓고 A, B, C, D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해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A에서 B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하의 일생을 가지고 문제 큰 거 하나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 밑바탕으로 해서 한번 옆에 서머리를 이번엔 좀 서머리는 선생님이 거의 안 했단 말이야. 서머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클림트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클린트는 선생님도 출판사 하면서 그때 그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선생님 출판사에서 낸 어떤 소설가의 그 책 자체가 근데 좀 야하긴 하거든요. 그게 제목이 목구멍 깊숙이라는 책이 있어. 이거 검색해도 나와. 선생님이 옛날에 냈던 책인데 표지 자체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음에 그거야. 그걸로 돼 있어요. 자, 주말인데 고생했고 선생님이 예상 진도로 따지자면 앞으로 2번만 요 속도로 하면은 진도가 일단 끝나. 그럼 나머지는 빵꾸를 떼어가면서 계속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블랭크 채워봐. 그거잖아.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걸 블랭크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시험 잘 볼 거야. 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다른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이거를? 혹시 알아? 몰라? 야, 너희 4명만 100점 받아. 응? 고생했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응? 이거 얼마나 힘든데. 응?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누군가 얘기했거든요. 친구를 만났는데 참고로 이번 연말 정도에 선생님도 그냥 신작처럼 학원을 하나 오픈 예정이에요. 이름은 여기랑 똑같이 할 거고 이 동네는 아니고 좀 가는 미사 가깝지. 여기서 차로는 15분 운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좋은 시설들 이런 거로 해서 쭉 해서 이 경기 동부 쪽을 이렇게 해서 학원으로 쭉 이어보려고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유입해서 좋은 수업 해줄 수 있는 학원을 만들려고 같이 해보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내고 신장한테 도움받을 건 받고 도와줘야지. 형이 하겠다는데 그지? 그냥 지금 이게 많은 걸 고민했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할 영어 선생님인데 그 영어 선생님이 내 친구인데 걔는 변호사거든요. 실제 변호사야. 국내 변호사도 자격증도 있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있어. 그리고 고대법대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얘는 법조인인데 결정적으로 성격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도 변호사 일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되게 순수해. 착하고. 나 선생님이랑 나이가 같거든요. 걔가 그 한번 학원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 미사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걔 기다린 동안 커피숍에서 이거 화가들 내가 사랑 화가들 읽고 있어서 야, 너 독서하냐? 너 요즘 여유 있다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거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시험 준비 이런 걸래? 야, 여기는 이런 걸래. 그만둬 그러는 거예요. 순수쟁이가 갑자기. 야, 수업 준비가 고단한데 되게 재밌다고. 읽었던 책을 또 읽게 하고 안 읽었던 책을 읽게 하고. 고민은 이게 힘들어서 고민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수업을 해줘도 되는가 방법론에서 난 그게 고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나쁘지 않지. 그리고 뻥뻥뻥뻥 빈칸 채우면 자연스럽게 쫑알쫑알대면서 한번 해봐. 나중에 빈칸 채울 때는 떠들면서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내 걸로 완벽하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은 시간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지? 고생하셨어요. 네.